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리아 김입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50대 후반의 베테랑 미국 국방 분석가가 한국의 진짜 기술력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진 실화입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2025년인 지금도 이란과의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한국인 어머니와 이스라엘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저는 두 나라 모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리고 어쩌면 세상 모든 이들의 편견을 깨부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과연 무엇이 이 냉철하고 고집 센 미국 국방부 소장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한국이 숨겨온 진짜 기술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국가들이 갑자기 한국 무기에 열광하기 시작했을까요? 제 이야기는 케이트 펜들턴이라는 분과 관련이 깊습니다. 케이트는 50대 후반의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산업분석연구소 소장이었죠.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고집스럽고 편견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그중에서도 제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기술 후진국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런 케이트 소장님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왜 그렇게 편견이 강했냐고요? 케이트 소장님 아버지의 아픈 과거 때문이었어요. 젊은 시절 촉망받던 항공우주공학자였던 케이트의 아버지가 아시아의 한 개발도상국과 항공기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기술 유출이다, 관리가 엉망이다 하면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엎어졌대요. 아버지는 그 일로 모든 책임을 떠안으시고 경력도 크게 꺾이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케이트 소장님 마음속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과 신뢰성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았던 거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소장님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답답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이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25년 6월 13일 제 아버지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을 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때 이스라엘에서 이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작전명 일어나는 사자 작전으로 불린 이 공격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이란에 가해진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폭격 소리가 멀리서도 들려왔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케이트 소장님은 미국 국방부 회의실에서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소장님의 분석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소장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중동의 불안정성은 전 세계 방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 서방 선진국들의 첨단 무기 수요가 폭증하겠죠.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젊은 장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소장님, 혹시 한국의 방산시장도 이번 기회에 좀 들썩일까요? 그 질문에 케이트 소장님의 입가에 저도 모르게 비웃는 듯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정말 미묘한 표정 변화였지만 제가 보기엔 확실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설마. 소장님의 표정에서 그런 생각이 읽혔죠.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지만요. 글쎄요. 그들이 내놓을 만한 게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서방 기술의 하위 호환에 불과할 텐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 또다시 답답해졌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두 나라 모두를 사랑하는 저에게는 정말 속상한 순간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충돌이 시작되면서 중동 전체가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6월 22일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폭격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밤하늘이 불타는 듯한 폭격의 섬광들이 연이어 터져나왔고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바라보며 전쟁의 공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방위산업계가 들썩이기 시작했죠.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무기 도입에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 각국의 국방부 장관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곧 벌어질 일들이 케이트 소장님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몇 주가 지났을까요? 저는 케이트 소장님의 분석 연구소에서 전 세계 무기 수출입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서방 주요 방산 기업들의 수출량은 예상대로거나 약간 늘어나는 수준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K로 시작하는 그 아시아 국가의 무기 수출 계약이랑 문의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폭증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2024년 기준으로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었고 방산 수출 순위에서도 9위까지 올라와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걸까요? 처음엔 케이트 소장님도 제가 데이터를 잘못 본 줄 아셨나 봐요. 소장님이 제 책상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급하게 물으셨어요. 이봐요. 데이터 오류 아니야? 다시 확인해봐. 소장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제가 뭔가 실수했나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이미 맺었던 계약까지 파기하고 이 K국가와 긴급하게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람? 케이트 소장님은 그날 밤새도록 직접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확인 또 확인하셨답니다. 소장님의 사무실에 새벽 2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특히 한국이 2022년 방산 수출액 173억 달러를 기록하며 2020년 30억 달러에서 5.8배나 급증했다는 수치를 보고는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어요. 이 정도 성장률은 전 세계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었거든요. 그 믿기지 않는 데이터 앞에서 소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한국이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도 이때 처음 알았죠.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소장님이 중얼거리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 어머니의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순간이 온 건 아닐까요? 밤새 데이터와 씨름하다가 잠시 쉬려고 케이트 소장님이 인터넷 뉴스를 뒤적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제 눈에도 확 들어오는 기사가 있었죠. 과거 소장님 아버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한국인 엔지니어 김 박사님의 인터뷰 기사였어요. 7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이었는데 기사 내용은 소장님을 불편하게 만들었나 봐요. 당시 프로젝트 실패가 단순히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국제정치나 서방 국가들의 이기심 때문이었다는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소장님은 하고 기사를 덮으려 했는데 며칠 뒤 외교 행사에서 김 박사님을 정말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예요. 세상이 정말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포럼이었는데 김 박사님은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셨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두 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김 박사님이 다른 참석자들과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정말 자신감 넘쳤어요. 한국의 기술은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최고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 박사님이 힘주어 말씀하시는데 케이트 소장님은 여전히 비웃듯 흘려들으셨죠. 하지만 저는 그분의 말에서 왠지 모를 자신감과 확신을 느꼈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저에게 어머니 나라의 발전은 늘 관심사였으니까요. 김 박사님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로 전 세계에 600여 문을 수출했고 폴란드와는 16억 달러 규모의 다연장 로켓 발사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 순간 케이트 소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봤어요. 뭔가 자신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터키와는 40억 달러 규모의 KF-21 수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천국-II 미사일 시스템 32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 박사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케이트 소장님도 이제는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뿌듯했어요. 드디어 한국의 진짜 실력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었을까요?
다음날 아침 국방부 브리핑 시간이었어요. 한미군 장교가 중동 지역 훈련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제 아버지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 고조 상황을 언급하며 보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랄만한 내용을 발표하는 거예요. 장교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의 교전에서 한국산 방어 시스템이 보여준 압도적인 요격률과 예측 불가능한 기동성은 참가국 관계자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한국의 진짜 실력이 공개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특히 천국-II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경우 기존 서방 무기 체계보다 30% 이상 높은 요격 성공률을 보였으며 동시에 가격은 40% 저렴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서방 무기의 짝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면에는 한국산 무기체계가 실제 운용되는 영상이 뜨고 있었는데 케이트 소장님은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바라보셨어요. 소장님의 입이 살짝 벌어져 있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장교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분당 6발의 연사 속도로 기존 서방 자주포보다 2배 빠른 화력 투사가 가능하며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의 정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영상 속에서 K9 자주포가 연속으로 포탄을 발사하는 모습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른 동작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현무-3 순항미사일은 1500km 사거리에서 오차 범위 1m 이내의 정밀도를 보여줘 참가국들이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한국 측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제 어머니의 나라가 이토록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고 소장님의 표정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경이로움이 스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빛을 발할 줄은 정말 몰랐죠. 저는 두 조국이 모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케이트 소장님은 잠을 이룰 수 없으셨나 봐요. 브리핑에서 받은 충격 때문이었겠죠. 저는 소장님 옆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자료를 함께 찾아보았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한국이 과거 서방의 기술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무기 개발에 성공한 사례들이 이렇게 많았다니요. 이걸 보세요, 소장님. 한국은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육성해왔대요. 저는 흥미진진한 자료들을 소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전쟁의 아픈 경험과 지속적인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끈질기게 기술력을 쌓아왔다는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됐어요. 특히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걸 알게 됐죠. 1980년대 현무 미사일 개발부터 시작해서 KF-X 사업까지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사는 정말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아, 이건 단순히 기술을 베껴 만든 게 아니었구나. 이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구나. 케이트 소장님의 편견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소장님의 표정에서 깊은 깨달음을 읽을 수 있었답니다. 문득 소장님 아버지 프로젝트의 실패가 단지 그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당시 아시아 국가들은 기술 자립의 의지는 있었지만 경험과 인프라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서방 국가들의 기술 이전 의지도 지금만큼 적극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한국이 지난 10년간 방산 수출을 12% 증가시켜 세계 10대 공급국에 진입했고 전 세계 무기 수출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2021년 처음으로 방산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안보가 달린 문제인 만큼 한국의 기술력은 저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닌 생존을 위한 희망처럼 느껴졌죠. 두 나라 모두 강한 안보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저와 케이트 소장님을 깜짝 놀라게 만든 뉴스가 터졌어요. 스페인이 오랫동안 협상해온 유럽 방산 기업과의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을 전면 백지화하고 한국과 긴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죠. 뉴스 화면에는 스페인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언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장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즉시 구현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케이트 소장님은 정말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리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죠. 한국이 뛰어난 외교력과 상호 협력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의 깊은 신뢰를 얻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스페인 장관은 계속해서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KAI-T-50 고등훈련기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100% 반영해 커스터마이징되었고 납기 일정도 유럽 업체보다 6개월 빨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 어머니의 나라가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까지 갖췄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기술력만 뛰어난 줄 알았는데 관계를 맺는 방식까지 최고였구나. 케이트 소장님의 머릿속에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답니다. 특히 한국이 폴란드와 맺은 방산 계약의 성공 사례가 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무기들이 단순히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니라 신속한 납품과 철저한 사후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유럽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였어요. 폴란드는 한국산 K 전차 180대를 도입한 후 추가로 800대를 더 주문했다고 하니까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저에게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죠. 한국이 중동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각 국가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케이트 소장님은 곧바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달려가서 한국 방위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심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던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자신의 오랜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하시면서 한국이 더 이상 하위 호환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죠.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600여 문이 수출되어 실전에서 검증받았고 천국-II는 사우디아라비아와 32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열정적인 모습에 회의 참석자들도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소장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어떤 국가를 지지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특히 한국이 2025년 200억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5위권 수준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제조업체로만 봤는데 이들은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케이트 소장님은 용기를 내어 김 박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마침내 두 분이 다시 만났죠. 워싱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분의 만남을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김 박사님은 케이트 소장님의 아버지가 과거 프로젝트 실패의 모든 책임을 떠안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의 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아버지가 남기신 데이터와 조언이 오늘날 한국 방위산업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기술 분야에서 아버님의 철학이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 순간 케이트 소장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랜 오해와 마음의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저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도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케이트 소장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김 박사님은 따뜻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나라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협력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어요. 제 아버지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제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 방위산업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지금 2025년에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저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글로벌 안보에 기여하는 핵심 국가로 우뚝 섰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케이트 소장님은 이제 한국 방위산업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셨답니다. 미국 국방부의 새로운 국방 전략을 세울 때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요. 소장님은 자신의 연구소에 한국 방산 전문팀을 새로 만들었고 젊은 연구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하세요.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단순히 힘이 센 나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신뢰를 쌓고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하면서 단순히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 고도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인공지능과 양자물리학 등 혁신 기술에 중점을 둔 방위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한국의 미래가 정말 기대됐습니다. 차세대 기술까지 선도하려는 한국의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제 눈앞에는 한국의 첨단 무기들이 세계 각국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펼쳐져요. 이스라엘-이란 갈등 상황에서도 한국의 방어 시스템들이 중동 지역 국가들의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이에요.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아크-II 대공방어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한국, 그리고 그 한국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케이트. 소장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랍니다. 저는 한국인 혼혈로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두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더욱 깊어졌어요. 이스라엘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작지만 강한 나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새로운 혁신을 보여줄지, 그리고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이야기, 여러분도 감동받으셨나요?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